이 사연은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실제 인물과 사건은 창작적 필요에 의해 변형되었으며 모든 등장인물은 허구임을 밝힙니다. 무거운 정막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노인의 주름진 손이 아내의 차가운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듯한 날씨였어요. 김노인은 48년간 함께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소리 없이 눈을 감았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보, 먼저 가시오. 나는 조금 있다 따라갈게.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병실 한켠에 놓인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지훈아,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무감정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김노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아내가 방금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은 회의가 중요하다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기를 들어 며느리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은 전화를 받자마자 바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지금 고객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수민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아, 정말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제가 지금은 정말 바빠서. 장례 준비는 어떻게? 김노인은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도움으로 장례식장을 예약했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들과 담당 의사가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죠. 하지만 김노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빨리 와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첫날 밤을 홀로 지새웠어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지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날이 밝았죠. 문상객은 김노인의 오래된 친구들과 동네 이웃들 뿐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언제 오나요?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곧 올 거야.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김노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어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조의금은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김노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항상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민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왔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던 순간 김노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하게 끊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모든 기대와 희망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찾아와 아내의 생명보험금을 전달했어요. 예상외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모르게 오랜 시간 모아둔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파트 중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김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더욱 깊게 패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얀 국화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48년 함께한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노인의 뒷모습은 처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문상객들 사이에 아들 지훈과 며느리 수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김 선생, 정말 아들이 안 오는 건가?
오래된 친구 박 노인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김 노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지훈을 사랑했는지, 병상에서도 아들 걱정만 하다 눈을 감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보험사 직원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생명보험금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서류를 받아든 김 노인의 눈에 적힌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2억 원. 아내가 몰래 이렇게 큰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니요. 아마도 자신이 없는 뒤에 남편이 편하게 살길 바랐던 마지막 배려였을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아파트로 돌아온 김 노인은 텅 빈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았던 이 공간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모든 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 찻잔, 소파 위에 놓인 뜨개질 도구, 침실 옷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옷들. 모두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것들이었죠. 여보, 나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하나?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훈이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웃음이 가득했던 가족의 모습이 이제는 그림자처럼 희미해져 있었어요.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이 학비가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간 날, 결혼 자금이라며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던 날, 그리고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을 때 노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 구해준 날, 한 번도 제대로 갚지 않았던 돈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민이 처음 집에 왔을 때의 모습도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저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라고 말했던 순간부터 틀어졌던 관계. 명절마다 늦게 오고 빨리 가버리는 며느리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기억났습니다. 참 몰라주는 자식들이야. 쓰라린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유품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없으니 편하게 처분하세요. 장례 비용은 제가 반을 부담할게요. 김 노인은 메시지를 보고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례 비용이라니. 아내의 보험금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분명했어요. 냉철한 결심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는 버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매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요. 중개인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갑자기 왜 파시려고요? 이 동네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김 노인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류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아내와 함께 작성했던 것으로 모든 재산을 아들 지훈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펜을 집어들고 새로운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 김성철은 온전한 정신으로. 글씨를 써내려가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은 이미 굳혔어요. 아들과 며느리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주 만에 아파트는 팔렸어요.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김 노인의 통장에는 아내의 보험금과 아파트 매각 대금을 합쳐 4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금액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들렀는데 이사 준비 중이신가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김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장례식에 못 간 것 때문에 아직도 화나셨어요? 화난 게 아니다. 그냥 이제 끝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보험금은 얼마나 나왔어요? 집은 얼마에 파셨어요? 김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나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더 이상 내게 줄 돈은 없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전화를 끊고 나서
김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자신이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됐었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해안마을 속초는 김노인이 어린 시절 한번 방문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동네, 소박한 단독주택을 구입한 그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어요. 서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바다가 내다보이는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집안의 짐을 풀면서도 김노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서울에 남겨둔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 지훈이 어렸을 때의 행복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 의해 금세 지워졌죠.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노인은 바닷가로 걸어 나갔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마을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작은 어시장과 횟집들, 그리고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해변.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을 공터에서 노인들이 모여 바둑을 두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노인은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사 온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은 환한 미소로 김노인을 맞아주었어요. 그중 한 명이 자리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는 이 동네 통장인 박만수라고 하오. 어디서 오셨소?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어서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낯선 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감정이 북받쳤죠. 다들 사연이 있지.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될 거요. 우리 동네 노인회에도 가입하시오. 그렇게 김노인은 조금씩 마을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해변을 걷고 오후에는 마을 노인회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낚시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죠. 바다를 바라보며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지훈과 수민이 김노인의 행방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팔린 것을 알고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지만 김노인이 매수인의 신상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요? 수민이 거실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초조한 듯 방 안을 서성였어요. 아버지가 보험금이랑 아파트 판 돈을 모두 가지고 가셨어. 우리 앞으로 유언장도 없애버리셨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완전히 효력 없게 만드셨다더라고. 그렇게 큰 돈을 혼자 다 쓰실 거예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려고요?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안 갔다고 그렇게 심하게 화내실 일인가? 당신이 그때 회사 일 좀 미루고 갔어야지. 내가 얼마나 말했어요? 장례식은 꼭 가야 한다고.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지우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였다고. 실패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어. 수미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빚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돈 문제로 시작된 다툼은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으로 번졌어요. 결혼 생활의 균열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알 방법 없을까? 연락이 아예 두절됐어.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지훈아, 솔직히 말할게. 내 아버지가 속초로 이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우리 삼촌이 그쪽에 사는데 우연히 보셨대. 속초? 거기 왜 가셨지? 글쎄. 하지만 지훈아, 너 정말 아버지 찾아서 뭐 하려고? 장례식도 안 갔으면서. 지훈은 친구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했으니까요. 고마워. 주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전화를 끄는 지우는 수민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속초에 계신 것 같아. 이번 주말에 가보자.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돈을 좀 받아내야 해요. 우리도 권리가 있잖아요. 한편 속초에서 김노인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동네 노인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더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이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 배운 요리 솜씨가 이제야 빛을 발했습니다. 김 선생,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소. 90대의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김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가던 그는 앞으로 닥칠 폭풍우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훈과 수민이 그를 찾아 속초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속초의 이른 아침은 바다 내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집 앞 작은 텃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끝에서 생명의 느낌이 전해져 왔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보, 여기 정말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중얼거리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자동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추고 있었어요. 서울 번호판의 검은색 세단. 지훈의 차였습니다. 김노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무표정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훈과 수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지훈은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수미는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네요. 지훈이 반가운 척 인사했어요. 김노인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흙이 묻은 손을 바지에 툭툭 털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지훈과 수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따라 들어갔죠.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많이 찾았어요. 수민이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대답했어요. 그래, 장례식장에서는 못 찾더니. 날카로운 한마디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어머니 장례식에 가지 못한 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김노인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양심이 생겼나? 내 통장 잔고를 알고 난 후에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민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사 가신다는 말씀도 없이 갑자기 떠나시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김노인은 테이블에 앉아 두 사람을 응시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그의 눈빛에 깃들어 있었어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빛났죠. 걱정은 무슨. 내가 가진 돈이 걱정됐겠지. 지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그럼 어머니 재산은 언제인지 알고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훈이 당황했어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음 달, 이번 주 토요일이다. 김노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0일이 되는 날이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민이 가져온 선물 상자를 내밀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건강식품인데. 필요 없다. 가져가. 김노인의 단호한 거절에 수민의 손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아버지,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잘렸고 수민이 하던 온라인 사업도 망했어요. 집 대출금도 밀리고.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본심을 얘기하는구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급해요. 돈 좀 빌려주시면.
김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모습이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에게 물려준 게 뭐가 있는지 아니?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법. 하지만 내가 받은 건 뭐지? 돈. 내가 원한 건 항상 돈이었지. 지훈이 언성을 높였어요. 아버지,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그 돈 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한 일이 뭐였지? 중요한 회의가 당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보다 중요했어? 분노가 김노인의 목소리에 실렸습니다. 50년 가까이 참아왔던 감정들이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대학 갈 때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내가 밤새 택시 운전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내 학비 마련했어. 결혼할 때도 사업 망쳤을 때도 우리가 다 해결해줬지. 그런데 어머니 마지막 길에 내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족?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너희가 지금 와서 가족 타령이라니.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지훈이 말했어요. 김노인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쓸쓸하고 공허한 웃음이었죠.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지. 하지만 내 행동은 물보다도 얕더구나. 이제 가라. 내가 가진 돈은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야. 아버지. 지훈이 소리쳤어요. 그럼 그 돈 다 어디에 쓰실 건데요? 혼자 다 쓰시게요? 김노인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럴 수는 없어요. 수민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에게 물어볼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김노인의 단호한 태도에 지훈과 수민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어요. 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는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요. 그게 내 소원이다. 두 사람은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김노인의 과거와 현재를 갈라놓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지훈의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떠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소파에 천천히 앉았어요. 갑자기 모든 기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노인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지역 노인복지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제 들은 얘기가 떠올랐죠. 이 마을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보세요? 박 선생님 계신가요? 제가 후원금을 좀 내고 싶은데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노인의 작은 집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지훈과 수민이 떠난 후 집 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상처는 보이지 않는 상흔처럼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죠. 김노인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마치 그의 마음처럼 깊고 어두웠습니다. 정말 내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훈의 마지막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듯한 표정.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건 자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어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자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속에서 지우는 항상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이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한 장의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훈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서민층 가정에서 명문대 합격은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날 저녁에 소고기를 사들고 왔었지. 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어서 지훈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어요. 수미는 아름다운 신부였고 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신랑이었습니다. 김노인과 아내는 조금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변해버린 지훈의 태도, 점점 뜸해진 연락,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보이고 가버리는 모습, 이런 기억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2번밖에 오지 않았던 지훈, 그리고 장례식에는 끝내 오지 않았던 그 불효. 아니야, 내 선택은 옳았어. 김노인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잠시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런 불효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온 것도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돈을 노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한편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훈과 수민 사이에는 냉랭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속도로의 불빛이 그들의 굳은 표정을 간간히 비추었어요. 마침내 수민이 침묵을 깼습니다. 잘 됐네요. 당신 아버지가 한 푼도 안 준다니. 이제 어떡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대출금 2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지훈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아버지를 더 설득했어야 했는데. 설득? 당신이 뭘 어떻게 설득해요? 장례식에도 안 갔으면서. 지훈이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급정거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때 왜 안 갔는지 알잖아.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수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는 어떻게 됐죠? 구조조정 당해서 잘렸잖아요. 그 승진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도 나 못지않아.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 날 거라면서 우리 집 담보대출까지 끌어다 썼잖아. 결과는 뭐야? 빚더미.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만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건데.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줄.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둘 다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집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그래도 살 곳은 있어야지.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경제적 어려움은 그 틈을 더 크게 벌리고 있었어요. 속초의 고요한 밤, 김노인은 포근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문으로 별빛이 스며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지훈과의 대면은 아팠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새벽 바다는 신비로웠어요. 안개가 수면 위로 피어오르고 멀리서 어선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낚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 김 선생, 일찍 나오셨네. 박 통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노인은 미소로 답했어요. 낚싯대를 들고 바위에 앉았습니다. 물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었어요. 그저 이 평화로운 시간이 좋았습니다. 김 선생, 어제 노인복지센터에 큰 금액을 기부하셨다면서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노인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별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정말 대단한 일이요. 그 돈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소. 이 마을에 꼭 필요한 거였는데.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셈이죠.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유대라고 생각합니다.
박 통장이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어요. 혹시 자식분들과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김 노인은 잠시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가는 모습이 인생과도 같았어요. 제 아내가 돌아가실 때 아들이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못 온다고. 어제 찾아와서는 돈을 달라더군요. 박 통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우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쓰자고요. 제가 가진 돈으로 이 마을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노인의 마음속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가 선택한 길이 올바르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핏줄은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족, 더 넓은 의미의 공동체를 얻게 된 것이니까요. 속초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오전, 김 노인은 마을 공터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서 있었어요. 10명 남짓한 노인들과 마을 이장, 그리고 건축 관계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을에 온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김 노인은 건축가가 준비한 도면을 펼쳤습니다. 푸른색 종이 위에 그려진 2층 건물의 모습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이곳에 바다 쉼터라는 노인 공동체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언제든 찾아와 따뜻한 식사도 하고 말벗도 나눌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속초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았어요. 특히 겨울이 되면 혼자 지내는 노인들의 고독과 추위는 더욱 깊어졌죠. 김 선생,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요. 이장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도 아닙니다. 제 아내가 남긴 보험금과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하는 일인데요. 제 남은 삶에 의미를 주는 일이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공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김 노인은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목적이 생긴 거였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지훈과 수민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대출 만기일이 다가왔지만 갚을 돈이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연일 독촉 전화가 왔죠. 아파트는 경매 위기에 처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당신 아버님한테 다시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수민이 마지막 희망처럼 말했어요. 지우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소용없어. 아버지는 우리한테 절대 돈을 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엔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거야?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연기하려는 거야? 수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김 노인의 돈이지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수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속초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수민은 음식을 준비했고 지우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을 샀어요. 진심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진심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속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김 노인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불은 켜져 있는데.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집 노인이 나왔습니다. 누굴 찾으시나요? 여기 사시는 김성철 어르신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아, 당신이 그 아들이구먼. 김 선생은 지금 마을 회관에 계실 거요. 바다 쉼터 프로젝트 회의가 있는 날이니까. 바다 쉼터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모르시오?
김 선생이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짓고 계시오. 자기 재산을 거의 다 쏟아붓는 큰 프로젝트요. 마을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오. 지훈과 수미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김 노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쉼터 건립에 사용한다니 그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마을 회관이 어디에 있나요?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노인의 지시대로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 안에서는 여러 노인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가장 앞에 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서울에서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훈과 수민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김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김 노인과 지훈, 수민만 남았어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왜 왔니? 김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훈이 준비한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화해하고 싶어서 왔어요. 김 노인은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갑자기 왜? 수민이 나섰어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건 평생 후회할 일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김 노인은 두 사람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십 년 살아오며 쌓인 경험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게 해주었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반성했다면 좋겠구나. 하지만 난 너희의 연기가 얼마나 진실한지 의심스럽다. 지훈이 당황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진심으로. 내 재산이 모두 쉼터 건립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지? 그래서 서둘러 화해하러 온 거 아니니?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 노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어렵습니다. 집이 경매 위기에 놓였어요. 도와주실 수 없나요? 김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본심이 나오는구나. 돈이 필요해서 왔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돕고 싶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안 도와주면 되잖아요. 수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세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김 노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하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내 아들이라.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지. 하지만 난 이제 더 넓은 가족을 만들기로 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유대감이야.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은 너희에게 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란다. 아버지. 지훈이 소리쳤어요. 내 말은 끝났다. 이제 나가주렴. 회의를 계속해야 하니까. 지훈과 수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어요. 김 노인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쉼터 건립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의 눈은 빛났어요. 이것이 그가 남은 생을 바칠 프로젝트였습니다. 비록 친자식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는 새로운 가족,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속초의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바다 쉼터 건물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2층 건물은 따스한 황토색 외벽에 푸른 지붕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집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김 노인은 매일 아침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이제 개소식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 선생, 정말 대단하시오. 석 달 만에 이런 멋진 건물을 세우다니. 박 통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김 노인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죠. 마을 분들이 모두 도와주셨잖아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마을 청년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김어르신,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서울에서요. 김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발신인은 정상법률사무소였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공식적인 서류가 나왔습니다. 상속권 침해 및 유류분 반환 청구의 건. 법률 용어로 가득한 서류였지만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지훈과 수민이 변호사를 통해 김 노인의 재산 처분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며 김 노인의 재산 중 법정 유류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박 통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 노인은 서류를 접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변호사를 보냈네요. 제 재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그런 불효자식이 다 있습니까? 어머니 장례식도 안 오더니. 박 통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김 노인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제가 먼저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김 노인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속초로 이사 오기 전 그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 두었어요. 유언장 작성, 재산 증여,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김 선생님. 걱정 마세요. 이미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의 유류분 청구는 현재 남아있는 재산의 일부에만 해당되죠. 변호사의 설명에 김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철저한 준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지훈과 수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변호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어요. 짐을 모두 빼내고 지훈의 대학 선배 집 지하실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죠.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승산이 없습니다. 김 선생님이 매우 치밀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셨어요. 재산의 대부분을 이미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셨고 남은 재산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셨습니다. 수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집도 잃고 돈도 없는데.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아버님과 진심으로 화해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지훈과 수민은 지하 원룸에서 격렬한 다툼을 벌였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말다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장례식에 안 가자고 한 것도 당신이잖아요. 수민이 소리쳤어요. 지훈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내 탓? 당신이 항상 시부모님한테 불손하게 굴었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하셨는지 알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이나 하고 당신은 자기 부모님 챙기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감정은 폭발했고 둘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짐을 챙겨 지훈의 곁을 떠났어요.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속초에서는 바다 쉼터 개소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군수까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김 노인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자식에 대한 서글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개소식 전날 밤 김 노인은 홀로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문득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속삭이듯 말했어요. 바다는 조용히 그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계셨군요. 박 통장이 옆에 앉았어요. 김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개소식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김 선생 덕분에 우리 마을이 활기를 찾았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아들 생각이 나시는 거요? 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미워도 자식인데. 박 통장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김 선생이 옳은 일 하신 거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다 주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오히려 그건 자식을 망치는 길이지. 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프지만 그의 선택은 옳았어요. 개소식 당일 바다 쉼터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풍선과 현수막이 건물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김 노인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따뜻했어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마음의 가족을 만드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제 아내가 남긴 사랑과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쓰이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 노인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였어요. 슬픔이 아닌 성취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지훈이 홀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변호사의 편지가 무시당한 후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위해 속초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본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속초의 겨울은 차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바다 쉼터의 창문으로 내리는 하얀 눈이 보였어요. 개소한 지 석 달이 지난 쉼터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20여 명의 노인들이 이곳에 모여 따뜻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김 노인은 이제 이곳의 관리자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 선생, 오늘 콩나물국 정말 맛있네요. 80세의 최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김 노인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내가 가르쳐준 비법이에요. 어떤 날은 그녀가 내 곁에서 요리를 도와주는 것 같다니까요. 노인들은 둥근 식탁에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로 맺어진 가족이었어요. 김 노인은 이들을 바라보며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은 잃었지만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 부모와 자식 같은 이들을 얻었으니까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김 노인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과 완전히 결별한 지도 여러 달이 지났죠.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중얼거리며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넘기다가 문득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노인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가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담담하게 물었어요. 그냥 안부 전화드렸습니다. 건강하세요? 김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건강하다. 너는?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민이랑 이혼했어요. 집도 잃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김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의 불행을 기뻐할 부모는 없는 법이었어요. 그래, 유감이구나.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를 홀대한 것,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노인은 창밖에 눈이 쌓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차갑던 겨울도 언젠가는 봄이 되고 딱딱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녹는 법이죠. 지훈아, 내가 너에게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 아파서였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정말 알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니?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노인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너무 쉽게 믿을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라.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혹시 제가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김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아니다. 내가 정말로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작은 화해의 불씨는 피워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속초의 바다는 더욱 푸르게 빛났어요. 김노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지우는 가끔 전화를 했고 김노인도 차츰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시작되었어요. 한편 수미는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깨져버린 후였어요. 지훈과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바다 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개소 1주년을 맞아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심지어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도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김 선생님, 1년 전 이 쉼터가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군수가 연설했어요. 이제 바다 쉼터는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노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씨앗을 뿌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난 것은 여러분 모두의 사랑 덕분이죠. 파티가 끝나고 김노인은 평소처럼 바닷가 방파제로 나갔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채 그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의 죽음, 아들과의 갈등, 새로운 삶의 시작.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김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결말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어요. 그가 만든 바다 쉼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고 어쩌면 언젠가 지훈과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소? 나는 여기서 새로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김노인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낚싯대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물고기가 걸린 것입니다. 김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낚싯대를 당겼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았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요. 석양이 완전히 바다로 저물고 첫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오늘 잡은 생선을 들고 바다 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그를 기다리는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김노인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그는 이제 진정한 마음의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